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17년 7월 16일 아침 6시 19분, 일본 효고은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기타구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노인 83살의 남성 남부 타츠오였는데요. 아무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힘겨운 목소리를 짜내더니 곧이어 전화가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얼마 후 접수실에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딱 4분 후인 6시 23분입니다. 여기 사고를 당한 여자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고자는 아침 산책을 하던 도중에 도로에 주차된 차 옆에 한 여성이 힘없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걸 발견해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 옷이 다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맨발 차림이고요. 처음에 신고자는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저기요, 우리 동네에 피 묻은 야구 방망이를 든 남성이 막 돌아다녀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연달아 접수된 신고만 4건입니다. 위치는 모두 기타구 주택가였고요. 상황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대규모 인력 곧장 현장으로 출동시켰죠. 거기서 예상보다 더 끔찍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최초 신고자였던 타츠오 씨의 집이었어요. 그는 현관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목과 가슴에 칼을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머리와 손도 둔개 가격당해서 으스러진 상태였고요. 구급대원이 급히 맥박을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과연 타츠오 한 명일까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침실에서 타츠오 씨의 아내 83살의 남부 미유키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남편과 마찬가지로 온몸에 자상과 타박상이 가득했죠. 특히 그녀는 등을 수차례 찔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둔기로 10여 차례 이상 폭행당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녀 또한 이미 숨을 거둔 후였고요. 한편 두 번째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그 꽃무늬 입은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52세의 타케시마 토모코였어요. 알고 보니 사망한 타츠오 씨의 딸입니다. 다 가족이야. 그녀가 경찰을 보자마자 정신을 잃고 주저앉아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죠. 보니까 전신에 타박상, 팔에 골절을 입었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던 69세의 여성 마에키타 미사오 씨, 그리고 79세의 여성 츠지 아에코 씨 모두 칼에 찔렸습니다. 미사오 씨는 전신에 자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돼요. 하지만 아에코 씨는 동맥이 지나가는 목 부분을 깊게 찔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죠. 자, 정리해보면 한 동네에서 10분 만에 총 5명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중 타츠오 씨하고 아내 그리고 이웃 여성까지 총 3명이 사망을 했고요. 딸과 또 다른 이웃 여성 2명이 중상을 입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요. 마침 딸 토모코가 정신을 잃기 직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희미하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저와 부모님을 막 방망이로 때리고 칼로 공격했어요. 그 범인은 제 아들이에요. 사망한 노부부의 외손자이자 토모코의 아들 26살 타케시마 카나미였습니다. 앞서 젊은 남자가 막 배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남자예요. 범행 직후에 한 손에 16cm짜리 칼을 들고 다른 손에는 금속 야구방망이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녀요. 자, 근데 이거 너무 위협적이잖아요. 또 다른 무차별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인근 파출소에 비상령을 내렸고요. 전 인원 투입해서 흉기 등 남성 당장 잡아들여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결정적인 신고가 접수되었죠. 범행 현장에서 좀 떨어진 아리마 신사라는 곳에
칼을 든 남성이 있다라는 주민의 신고였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즉각 거기로 달려갔더니 그 카나미가요, 그냥 멍하니 하늘을 보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은 피가 칼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순식간에 경찰이 그를 포위했고 수갑을 채워서 체포합니다. 이때 카나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응이 없어.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 말을 하는데요. 누구라도 좋아. 그냥 찌르고 싶어. 좀비를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돼. 그렇게 순순히 검거된 카나미. 하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까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립니다. 근데 그래봤자 이미 어머니가 범인으로 지목을 했잖아요. 또 다른 생존자도 있어서 살인 혐의는 자명했어요. 이후 며칠간 신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끝내 카나미가 입을 열기 시작했죠. 우선 할아버지 타츠오의 집에는 노부부와 딸 토모코, 손자 카나미까지 총 5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26살 카나미는 종종 마을 자치회에 가족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고요. 할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평소 성격이 부침성이 없고 낯을 가리는 편이긴 했는데요. 어른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편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할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카나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그는 학창시절 육상부에서 단거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실력도 좋았어요. 성실했고 연습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죠. 운동만 잘한 게 아니라 중학교 학교 성적도 굉장히 높습니다. 딱히 문제 행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카나미가 중학교 끝나고 이제 명문고등학교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과 달리 그가 선택한 건 고베 시립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도 공부 잘해요. 여전히 상위권. 근데 이제 성격이 좀 너무 조용했던 탓일까 새로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별 존재감 없는 친구일 정도였죠. 얼마 후 그는 자퇴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돈을 벌겠다면서 물류회사에 잠깐 취직해요. 근데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죠. 그러다 돌연 카나미가 진로를 바꾸겠다면서 고베 전자전문학교 컴퓨터학과에 입학합니다. 이번에도 성적은 우수했어요. 보통 우리가 막 범죄자들 프로필 보면은 잘 적응 못하고 성적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성적은 계속 좋은 거예요. 정보 처리 무슨 시험에서도 우수상을 받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 IT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해요. 그런데 또 흥미가 오래가지 못하죠. 얼마 후 퇴직을 하더니 그때부터는 뭘 하겠다는 의지를 아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백수가 돼서 집안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죠. 그렇게 카나미가 세상과 고립된 후부터 게임과 만화에 빠져들어요. 더 나아가서 어느 날부터 그 게임과 만화 안에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이 숨겨져 있다라는 망상이 시작되었고요. 급기야 암호 해독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나날이 증세가 더 심해져요. 그런 암호 해독을 기반으로 아무 관련 없는 인터넷 글을 보고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걸 업로드하고 있다라는 음모를 믿기도 하고요. 그래서 카나미가 실제로 이걸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점점 들어보면서 무슨 증상이 나오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시죠? 네.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카나미한테 이것저것 지시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 여동생 집 화장실에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기도 하고요. 어느 날에는 환청이 결혼을 하자는 말을 듣고 예복을 챙겨 입고 아리마 신사로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점점 증세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사건 전날 환청은 카나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은 너와 나 빼고 다 철학적인 좀비야. 좀비들을 모두 물리치고 아리마 신사로 오면 나와 결혼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환청으로 들린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서 철학적 좀비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외모는 사람이지만 자아나 의식이 없는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카나미가 이 환청을 듣고 내가 이제 이 머릿속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카나미는 이미 나와 내 머릿속에서 말을 거는 이 여성 두 사람 외에는 모두가 인간이 아니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어요. 한숨만 나오죠 정말. 그래서 사건 당일인 7월 16일 아침 6시 카나미는 식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조부모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고 있던 할머니를 방망이로 가격했죠. 놀래서 잠에서 깬 할아버지가 손자를 제지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칼을 휘두르고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비명소리에 놀라서 어머니가 달려와요. 토모코 또한 아들 말리려고 해봤죠. 하지만 아들은 주저없이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잠시 어머니를 떼어내고 다시 칼을 들고는 첫 번째 공격자였던 할머니의 등을 찔러요. 근데 이때 할아버지 타츠오가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겨우 방에서 나가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이걸 눈치챈 손자가 따라오더니 할아버지의 목과 가슴에 칼을 찔렀고요. 잠시 후 범인은 태연한 얼굴로 양손에 흉기와 야구방망이를 든 채 거리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이 세상에는 내가 죽여야 할 철학적 좀비가 많다라는 믿음이 굳건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향한 곳이 어디냐? 2집 떨어져 있는 이웃집이었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그 중년 여성 아에코와 미사오를 무참히 공격했던 겁니다. 26살 젊은 남성의 칼부림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었겠어요? 자, 그렇게 공격을 마치고 나서 순간 머릿속으로 환청이 들렸어요. 시간이 없어. 이제 결혼해야지. 그 여성을 만날 시간이 임박했다고 느꼈는지 그는 아리마 신사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죠. 여기까지가 카나미가 진술한 내용이에요. 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환청으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카나미에겐 정신병력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나 다른 가족이 아들의 망상이나 환청에 대해서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대요. 차라리 전조 증상을 좀 빠르게 알아챘다면 정신과라도 데려갔고 약을 먹였을 텐데 어머니 입장에선 아들이 너무도 순식간에 돌변을 해서 가족을 다 살인한 거죠. 한편 검거된 카나미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2명의 전문가에게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견해가 크게 엇갈려요. 먼저 전문가 A는 6개월간 한 11번 정도 면담을 했거든요. 그는 이 카나미라는 환자가 철학적 좀비를 도저히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내가 습격한 상대는 애초에 인간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믿고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윤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청으로 인한 심실 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추가로 정신분열증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정신분열증은 현대의 조현병의 옛 용어입니다. 이건 뇌의 정보 처리 방식에 이상이 생겨서 현실 감각과 감정, 행동에 왜곡이 생기는데요. 특히나 판단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또 사람에 따라 망상과 환청에 시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전문가 B씨는 카나미가 상담을 계속 거부해요. 그래서 한 번밖에 만나질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B는 카나미 심실상실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유는 뭐냐? 자기가 한 번 상담을 했을 때 카나미 본인이 나는 지금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또 경제나 스포츠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 단어 철학적 좀비가 이거 사람인 거 다 알아요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검찰은 전문가 B 씨의 진단을 토대로 카나미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합니다. 피해자들을 그렇게 수차례 찌른 행동은 명백한 사리가 있었고 단순히 환청이 시켜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얘가 지난 세월 보면 학교와 직장에서 거듭 실패를 하지 않았냐? 그게 트리거가 된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만 가족을 포함한 5명을 공격할 정도로 그 트리거가 정말 강한 사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검찰도 명확히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일까 싶은 거예요. 그나마 정신장애 지체는 인정하면서 검찰은 사형은 아니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구형했죠. 반면에 변호사 측은 이 주장을 전면 반박합니다. 아니, 전문가 B 씨는 면담 한 번밖에 안 했지 않느냐. 그거는 섣부른 결론이다. 11번 면담을 한 전문가 A 씨의 주장에 무게를 더 두게 되는데요. 여러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다릅니다. 심신미약은 정신적인 질환의 영향으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면 보통 감형을 받죠. 그런데 심신상실은 판단 능력이 미약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아예 없어요. 없는 상실 상태예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형법 모두 심실상실자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카나미의 변호사는 심신상실, 즉 무죄를 주장하고 있던 거죠. 검찰 측과 변호사 측, 형사 책임 능력을 둘러싸고 3년간 치열한 법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1월 고베 법원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죠. 타케시마 카나미, 심신상실을 인정하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검찰은 불복하며 바로 항소했지만 2023년 9월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항소를 기각하게 되면서 무죄가 확정됩니다. 3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무죄라는 거예요. 물론 재판부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 치료를 받아라 라고 권고하긴 했어요. 근데 이걸 접한 일본 여론조차 분노로 들끓었죠. 아니 사망자 2명은 범인의 가족이지만 나머지 유족들도 있는데 이들의 감정은 지금 고려를 한 거냐?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피해자도 있고 유가족도 있는데 범인은 죄가 없대.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심신상실 조항으로 인해 무죄를 받는 범죄자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조사해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명의 범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2019년 한 해 동안 심신상실로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은 범죄자가 무려 42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쩌면요, 망상, 환청, 조현병, 정신질환을 갖다 이유로 붙여가지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일본 사회에 유독 정신질환 범죄자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이웃나라 일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고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한테도 묻지마 칼부림, 정신감정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으니까요. 살인사건에 있어서 법이 범죄자를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해야 할까요? 과연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는 이 시대에 맞는 결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어요. 2011년 9월 1일 중국 허난성 러양시 경찰서에 걸려온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구조 전화. 이걸 시작으로 지하 깊은 곳에 미로처럼 형성되어 있던 감옥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이라고요?
일단 신고자의 말을 더 들어보니 약 2달 전에 납치범에 의해 감금이 되었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극적으로 좀 전에 탈출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었죠. 아직 자신이 있던 지하 감옥에 3명의 여성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처음 경찰은 이게 장난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목소리만으로도 너무 절박했죠. 우선 경찰이 신고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거기에서 몸을 숨기고 벌벌 떨고 있던 여성을 만났고 신원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를 따라 문제의 지하 감옥이 위치한 장소로 향했는데요. 그곳은 놀랍게도 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징푸엔 주거단지였습니다. 아주 번화한 곳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주거지역 동네였죠. 낮에는 주민들이 오가고 아니 이런 곳에 지하 감옥이 있다? 심지어 여러 명이 거기에 감금되어 있다는 이 스토리를 경찰은 결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여성은 정확히 저기요 하면서 7층짜리 연립주택을 가리켜요. 주택 입구에 가보니까 딱 그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계단은 철창으로 막혀 있더라고요. 경찰이 자물쇠를 따고 내려가자 또 다른 수상한 철문이 보였습니다. 그것 또한 강제로 문을 열었고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그 안엔 일반 가정집이 펼쳐져 있었어요. 10평 남짓 한 크기의 공간인데 침대와 옷장 외에 막 일상용품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냥 집이에요. 하지만 신고자가 말했죠. 저기에 비밀문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여기저기 있던 잡동사니 다 치우고 가르친 곳을 가보니까 감춰져 있던 새로운 입구가 발견됩니다. 입구 열었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는 지하로 향하는 또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가는 방식인데 통로 폭이 한 1m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죠. 이후 경찰들은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진입을 했고요. 그렇게 10m 아래로 더 내려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교하게 깎아 만든 땅굴이 드러났어요. 아주 음침하고 습한 분위기였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미로 같은데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땅굴을 따라 또 계속 걸어요. 그러다 드디어 끝이 나왔는데 또다시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철문 여러 개가 겹쳐 있었고 7개의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누군가 여기에 정말 감금되어 있다면 이건 절대 도망갈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철문을 하나하나 부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막 작업을 하는데 잠시 후 철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셨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 자,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더 빠르게 움직여서 하나하나 철문을 열었는데 그러자 그곳엔 신고자가 말한 그 지하 감옥이 존재했습니다. 높이 2.4m, 7평 남짓 되는 작은 방이에요. 안에는 3명의 여성이 머물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이 제복을 입은 경찰이 등장하자 그녀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에 얼마나 있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내부는 굉장히 음침하고 좁았지만 또다시 2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개는 침실, 또 다른 곳은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조리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같은 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컴퓨터가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진 않았고요. 그 외에 몇 권의 책도 발견되는데요. 구조된 여성들에 따르면 납치범이 며칠에 한 번씩 여기에 들려서 음식 재료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생활 쓰레기와 배설물을 가지고 나간대요. 이 비좁은 공간에서 여성 4명이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온 거죠. 자, 사실 이곳엔 이 4명의 여성 외에도 2명의 여성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이 산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그 6명 중 가장 어린 여성은 미성년자였던 16살 소녀입니다. 가장 연장자도 겨우 24살이었어요. 아니 그럼 지금은 4명만 발견됐는데 나머지 2명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지하 감옥을 샅샅이 수색하던 경찰들이 그 침실로 쓰던 방 모퉁이에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건 바로 두구의 시신, 그 나머지 2명 여성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모두 납치 피해자였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범인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카메라와 컴퓨터를 가지고 음란물을 찍도록 강요받았어요. 모두가 다 돈벌이에 이용된 거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즉시 이 지하실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한 30대 여성이 조회돼요. 그래서 경찰이 그녀를 찾아가서 추궁했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3년 전에 남편이 제 명의로 지하실 매입해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조사하던 경찰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유주의 남편은 리하오. 당시 34살로 과거 소방국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기술감독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요. 확실한 신분에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기록으로 봐서는 도무지 지하 감옥? 이런 일을 저지른 범죄자로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범죄 전과도 전혀 없고 심지어 주변 평판도 좋아요. 그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8개월 된 딸을 두었고 이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금술이 좋고요. 직장에 사람들 물어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유머러스한 동료로 기억합니다. 이거 뭐예요? 경찰이 그를 확실히 조사해야겠죠? 그래서 리아오에게 연락을 취해보는데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 연락 두절입니다. 다행히도 이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하 감옥이 발견된 지 약 19시간 만에 마침내 리아오는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걸 예상했는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죠. 자, 이 리하오라는 사람, 그는 자상한 남편이자 성실한 동료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린 딸을 돌보는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줬고요. 회사에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를 하기도 했어요. 회사에서 혹여나 회식이나 접대가 있어도 우리 아내가 집에서 혼자 애를 봐서요. 전 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 동료 다 이 리하오의 이중 생활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런 걸까요? 이 사건의 전말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근데 그게 아내는 어쩔 수 없었지만 사실상 가게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리하오는 생활고에 시달렸죠. 그러던 2009년 8월 리하오는 우연히 음란 화상 채팅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용돈벌이나 좀 해볼까? 그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아내 명의로 저렴한 지하실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혼자 지하 땅굴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죠. 이때 나오는 흙의 양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굴을 꽤 깊게 파놨으니까요. 근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금씩 밖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웬만큼 지하 굴이 형태가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지하 감옥을 완성해 가는데 그 시간이 무려 2년이 걸렸어요. 자, 이 사건에서 리아오가 의심을 피할 수 있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 아래에다가 토구를 파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해요. 옛날부터 공산 정권을 피해서 정치범이 숨어 지내는 용으로 지하를 파기도 했고 평범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집 아래에 방공호를 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써서 여기 지하실 좀 팝시다 하는 게 별다른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2009년 10월 지하 감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리하오는 본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죠. 이때 그가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성매매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자신의 지하실로 끌어들인 다음에 제압을 해서 감금시키는 방법을 떠올린 거예요. 굳이 성매매 여성을 타깃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 유인이 쉬웠기 때문이죠.
게다가 중국은 1인 1자녀 정책이 있어서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었던 이 리아오가 이걸 꽤 잘 알고 있고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감금하면 실종돼도 찾을 방법이 없죠. 바로 이 허점을 노린 겁니다. 그는 한 명 한 명 여성을 납치했고 그리고 자신의 성욕을 채운 뒤 이후 음란물을 찍어서 돈벌이에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꽤 짭짤한 거예요. 그렇게 2명, 3명 감금자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 봉착하는데 여러 명의 여성을 가두기에 이 공간이 턱없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들을 시켜서 직접 토구를 더 크게 파라고 지시해요. 물론 여성들이 모두 순순히 말을 들은 건 아니었어요. 때론 반항도 하고 탈출의 기회를 노렸죠. 그럴 때마다 리하오는 그녀들을 데려와서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거의 뭐 노예처럼 막 다룬 거예요. 그러던 10월 어느 날 탈출하려던 한 여성이 붙잡히고 마는데 격분한 리아오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결국 잔인하게 살해하고 말았죠. 물론 분노도 분노지만 이건 일종의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너네도 도망가면 이 꼴 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아있던 여성들은 겁에 질렸고 그 뒤로는 리하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하 감옥을 굳건하게 막고 있는 여러 개의 철문에 또 거기서 벌어지는 살인까지 이 여성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고분고분해지는 태도를 보여요. 그러자 리하오가 뜻밖의 이 여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야, 심심하지? 하면서 책이며 DVD도 사다 줬고요. 막 음식도 챙겨주고요. 피해자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됐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잊은 채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여기에 고마워하면서 오히려 감옥 생활에 적응해 나갔던 거예요. 심지어 이들 사이에선 너무도 놀랍게도 가해자 리아오를 둘러싼 치정범죄까지 결국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0년 말쯤이었는데 피해 여성 중 2명이 리하오를 가운데 두고 질투심에 다툼이 벌어져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남자는 나를 더 사랑한다 좋아한다 막 그러면서 싸웠나 봐요. 근데 마침 리하오가 이 장면을 목격을 했고 평소에 더 애정이 갔던 여성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상대방 여성을 구타해 살해하게 되죠. 이게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끔찍하죠. 결국 이 여성들도 다 잡혀온 사람들인데 불구하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피해자들은 리아오를 어떻게 대했느냐? 원한이요? 아니요. 오히려 그를 더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그나마 올 때마다 가져다주는 음식이며 책이며 물건들을 너무도 고마워하면서 그래도 우리 챙겨주는 건 리아오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경찰이 철문 부술 때 오빠 오셨어요? 하고 다정하게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어쩌면 피해자들은요. 완전히 통제당하고 세뇌당한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그 피해자 일부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 리하오를 두둔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지하 감옥을 만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중 한 명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리하오가 지하 감옥을 만든 진짜 목적은 모든 게 돈이었죠. 하지만 음란물의 수입이 생각보다 저조해집니다. 이걸로 6명 여성들을 다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점점 압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매춘. 근데 그 성매매를 하려면 일단 지하 감옥을 나와야 하잖아요. 이게 리아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죠. 근데 어쨌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이 여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끝나면 자기 발로 지하 감옥으로 돌아가고요. 그는 점점 여기에 안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달랐어요. 아까 신고한 그 여성이요. 그녀는 2달 전부터 감금이 됐는데 잘 따르는 척하면서 호시탐탐 탈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매춘을 나왔다가 리하오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극적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한 겁니다. 아니 이 여자 아니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그 지하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또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 당시 리하오는 이 여성이 탈출했다라는 걸 알아채고 즉각 여동생 집으로 은신했어요. 그것도 여동생 집이야. 그리고 동생한테 내가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털어놓고 자기를 좀 숨겨달라고 했죠. 그러다가 다행히 경찰 신속한 수사로 덜미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검거된 리하오는 이후 살인죄, 강간죄 등으로 기소됩니다. 중국은 판결에 장난 없잖아요. 2012년 11월 러양시 인민법원은 리하오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그리고 2년 뒤인 2014년 1월 리하오는 사법당국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지하 감옥에 있던 여성들이요. 물론 피해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살인에 가담했잖아요.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했죠. 재판을 거치긴 하는데 그들 또한 피해자였던 점, 그리고 또 이런 세뇌받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은 참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한 명은 징역 3년,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또 여기서 리하오를 숨겨준 여동생 또한 범인 은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일명 러양시 성노예 사건으로 언론을 타면서 전 중국을 발칵 뒤집었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 그 범인 리하오가 소속되어 있던 기술감독국은 직원들의, 그러니까 당국이 모르는 어떤 부정부패 행위를 우리가 다 찾아내겠다라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죠.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신뢰받아야 할 공무원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그 납치 피해자들이 어느 순간 범인의 편이 되어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약자가 강자의 논리에 동조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인질이 된 사람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조금만 더 제가 더 추가를 해보자면요. 이 전문가들은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피해자의 목숨이 완전히 가해자의 손에 달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2번째, 세상과 단절되어 있죠. 3번째, 피해자가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 4번째, 그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 줄 때 벌어진다는 거죠. 지하 6m 아래 7개의 철문으로 갇혀서 세상과 단절된 여성들, 어떤 구조를 받을 만한 그런 희망도 사라진 곳에서 어쩌면 더욱더 방어 심리를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극한의 생존 본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